평화로운 오후에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요양원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제게 인생의 막바지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제 나이 72이 되던 해 봄날의 일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스한 봄볕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키우던 제비꽃은 연보라빛, 꽃망울을 틔워 한창 피어나고 있었고, 창밖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매일 먹어야 하는 혈압약을 자주 깜빡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그곳은 제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곳.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요양원은 한 달에 350만 원이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아들이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윷놀이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왜 저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우리만의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 저는 매달 6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였습니다. 5년 전 35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치 아내가 거기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말벗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소리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을 잊기도 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딸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큰 아들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려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식사에 집중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의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공부한다며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고, 밤에는 화장실도 가급적 가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방 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후 다음 선택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월급 3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매달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역시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소박한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집은 고기 반찬에 특식을 해준다면서요. 두 번째 간병인은 보름을 버텼습니다. 전기와 수도를 아끼는 제 습관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소개소 직원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댁은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가정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마지막 선택지인 요양원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알아본 곳은 월 350만 원짜리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결국 월 150만 원짜리 저렴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감옥 같았습니다. 밤 9시면 모든 TV를 꺼야 했고 보고 싶은 뉴스가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아침 6시 기상은 의무였고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아버지는 밤새 코를 골았고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고함을 지르곤 했습니다. 3일 만에 도망치듯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집도 간병인도 요양원도 어느 것 하나 제게 맞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는 남들이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길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보기는 큰 도전이 되었고 지팡이를 짚고 5분 거리의 마트까지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혼자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거울을 보며 약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모든 방법이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었다는 것을요. 자녀와 동거는 효도라고들 해서 시도했고 간병인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했기에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남들의 정답이 아닌 제 삶에 맞는 해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진 않을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 생각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남의 답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살아가는 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것은 실버 프렌즈라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섰을 때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어르신들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는 전직 의사셨고, 이 할머니는 40년 경력의 요리사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간병인은 부담스럽고,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돕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을 조금씩 보태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고 약 복용을 관리해 주었고, 이 할머니는 매일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전기 설비와 간단한 집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35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살려 행정 업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작성이나 민원 상담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연금에서 매달 60만 원씩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공동 식사도 하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450만 원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것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이 아닌 우리만의 특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실버 프렌즈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8시에 경로당에서 만났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건강식 아침 식사는 우리 모두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아침의 영양죽은 일주일의 시작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경로당의 모든 전기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깜빡이던 형광등도 고치고 낡은 전선도 교체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일상이 한결 안전해졌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민원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이나 행정 서류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할머니는 40년 경력의 재봉사였는데 옷 수선이나 이불 수선을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전직 한의사셨는데 간단한 침술로 우리의 통증을 덜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동행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외로울 때면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어떤 웃음을 나눌 수 있을지.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닌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공동장보기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가니 무거운 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은 공동 취미 활동의 날이었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등 각자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토요일은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경로당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주들은 우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져 갔습니다. 자녀들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활기찬 모습에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실버 프렌즈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식사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330만 원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강점을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양원의 서먹함도, 간병인과의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단지의 할머니는 문구점 주인과 특별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매달 40만 원을 받고 문구점 안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웃 동네에 이 할아버지는 더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전직 방송인이었던 그분은 카페 주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멋진 목소리는 카페의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고, 매달 60만 원의 수입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박 할머니는 미용실과 맺은 약속을 3개월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돈만 밝히고 진정성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관계의 성공 여부는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이 먼저라고,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인복지가 아닐까요? 제도나 시설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말입니다. 마치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가듯 우리의 작은 시도가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게 참 이런 것이구나. 따뜻한 아침 인사 한마디,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보듬어줄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함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경로당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참 이런 것이구나. 매일 아침 만나는 얼굴들이 가족이 되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제도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